어제 이 시간이었었죠. 미국의 은행 위기가 결국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진단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짐 크레이머의 발언과 함께 CNBC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증시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미국 증시 결국에는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SVB 사태가 났을 때 예. 제2의 리먼 사태는 사실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blessing in disguise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전화위복이냐 아니면 위장대축복이냐. 제목은 전화위복으로 달았어요. 사실 오늘 그 비슷한 맥락에 짐 크레이머라는 분이 은행 위기는 마감됐다. 아주 예. 그냥 단정적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교적 그 신중한 견해를 보이는 CNBC도 은행 위기는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지났는지 은행 위기가 사실 종료됐는지 이런 것을 위기, 크라이시스 하면 대부분 다 투자 심리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예. 투자 심리 가지고 추이를 갖고 한번 시청자분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공포지수, SVB 사태 직전에 공포지수가 19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3월 15일 정도에 SVB 사태가 인적 지방은에 이렇게 되면서 유럽까지 CS 사태까지는 가장 그렇게 고조가 됐을 때 이 공포지수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3월 15일 전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19대,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18대까지 떨어져서 이 자체를 본다면 이제 은행 위기 문제는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감됐다. 이런 쪽도 투자적인 측면에선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시청자분이 주식과 관련돼서 FGI 지수, 공포 탐욕 지수라 하죠. 예. 이 지수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수가 SVB 사태 직전에 48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3월 15일 전후에서 22 정도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43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예. 이건 아직 이렇게 우려 단계, 공포 단계이긴 하지만 그 임계점이 있다. 탐욕 단계로 가는 임계점에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은행 문제니까 예. 은행과 관련된 ETF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SB 사태 직전이 지금 한 200만 주째 평균대였거든요. 예. 지금 이 하루 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보니까 사실 270만 주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와 관련된 지수, 그다음에 거래량과 관련된 지수 이런 것이 대부분 다 SB 사태 이전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은행 위기가 끝났다 이런 쪽을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CNBC 방송의 내용이 예. 미국의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blessing in disguise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화위복이 되겠지만 결국에 따라서는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신중한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은행 위기가 끝나게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우선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세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방송을 해주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2월 잠정 주택 판매 건수가 이제 오늘 그 말씀하셨고요. 또 주택 이렇게 모기지 금리도 이제 예.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공교롭게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만큼 새로운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경제적 측면, 부동산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하락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작년 이후에 세계 부동산 경기는 동시다발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서 특히 작년 3월에 그 페드가 금리 인상하고 각국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낙폭이 한때는 길게 확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른 조정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하락 국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어떤 쪽의 디커플링인가 하는 것은
잠시 좀 그 현상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디커플링이 하는 것은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이 디커플링 현상이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2월 여기 빨간 줄에 서 있습니다. 예. 미개월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0.8% 정도에서 이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하락세도 좀 종결되는 게 아니냐. 모기지금도 저렇게 떨어지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금융 노마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자 붙으면 내 돈을 안 내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형 은행에 지방은행에서 인출해서 대형 은행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대형 은행의 일시 입출금 예금에 해당되는 MFF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쉘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금융으로 되돌아가는 현상보다는 지켜보겠다 하는 노마드 현상인데요. 최근에 보면 금융자 붙은데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물 섹터로 실물 자산과 관련해서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정형피드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국제 금값이 달러가 약세된 측면도 있습니다는 국제 금값이 1999, 2000달러 바짝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1999달러죠.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한때는 1600달러대를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보면 1999, 2000달러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2월달 잠정 주택 판매 건수가 물론 이번 사태 이전이긴 하지만 예. 전월 1월 대비해서 0.8% 이렇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SB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금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인상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아까 최보학 캐스터께서 얘기했습니다는 모기지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새로운 조짐, 좀 그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 거고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부동산 경기가 새로운 국면에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점 논쟁이 좀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턴아웃해서 앞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측면은 각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그 현상이 뚜렷할 것이다. 방향이 잡힐 것이다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 디커플링 현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어제도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 우리 캐스터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경기 좀 안 좋지만 서부와 동부 간의 디커플링 현상은 뚜렷하다. 그래서 서부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뭐 미국의 그 전통적인 부자들이 예.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죠. 이때는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급락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동부라든가 또 동부에서도 사실 그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뭐 벌번트라든가 이런 지역 있잖아요. 예.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 특히 대개는 그 기업이 많이 이동되는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쪽은 평균적으로 10%가 오히려 상승해서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모기 시장별로 보면 초부유층들이 그 살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아주 침체되고 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시장별로 종전에 2008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막에 좀 빼고요.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딜까? 미국의 국가들은 어떨까? 유럽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유럽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과거의 집값 상승을 충돌했던 런던 집값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런던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었냐면요. 예. 도심에 있는 집값은 도저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배에 이동식 배에 조그만 요것도 80만 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영국의 런던 집값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불만이 제기할 정도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런던 부동산에 자금이 빠진다 하는데요. 예.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파리라든가 베넥스 3국, 그다음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지역은
런던의 후광 효과에서 자금이 빠지는 관계에서 그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적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침체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땅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연고가 간접적인 연고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오랜만에 땅값이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심에 있어서도 도쿄라든가 이런 데에는 기업 활동이 중심지 있는 지역일수록 저가율이 또 발생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세계 부동산 경기는 아직은 하락 국면이지만 차별화는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더 말씀드리고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입니다는 이 정도만 하되 시청자분이 예. 디커플링 현상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디커플링 그리고 차별화 현상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3년 동안 거치면서 사실 가장 사람에서 가장 체감적인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이 급진됐죠. 예. 이 디지털이 급진되면서 기업의 사무실의 위치와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뭐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죠.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집적에 대한 효과가 많이 집적에 대한 메리트, 집중화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산화되고 있다. 어떻게 비용이 싼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게 마이메리드가 플로리다 지역에 뉴욕에서 이전시키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예. 과정에서 집값이 디커플링 전통적으로 집적 장치가 되어 있는 전통적인 집의 에어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새롭게 이동이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에서 재택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심에 사는 것보다는 어느 쪽 벌먼트라든가 이런 농업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실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 바뀌고 있다. 기업이 어떻게 경영 방식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도 경영 방식은 파지티브 매니지먼트 방식과 네거티브 매니지 방식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지티브 매니지 방식은 매출 증대를 통해서 이익을 증대하는 것. 예. 근데 이게 매출액은 지금 불확실성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인텔이든가 이런 데서 40만, 50만 이렇게 해당하는 것은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다. 바로 비용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예. 네거티브 매니지먼트 방식, 네거티브 매니지 방식에서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고금리, 고비용, 각종 임대료가 많은 이 도심의 집적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이 정책적 요인이 가장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자, 이 대목입니다. 기후 이상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너무 이게 화재든 아니면 쓰나미든 그다음에 폭우든 이런 쪽이 많이다 보니까 사실 주거 환경이 빠르게 이동됐다. 이 대목은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복합돼서 예. 굉장히 복합돼 있죠. 그렇죠. 복합돼서 지금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경기적인 세계 경기적 측면에서는 각국의 이렇게 통화 정책, 인플레를 잡기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대목이 가장 큰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3월달에 점도표의 최고 금리가 5.1%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달에 0.25% 올리는 관계로 해서 5.1 기준금리 5%.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홍영국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가 오히려 내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오늘 제닛 앨런이 더드 프랭크대로 강하게 규정하겠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견기업. 우리가 사실 제롬 파월이 이 책임이 있는 것은 원래 도드 프랑크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500억인가요? 500억 달러 이상의 모두 규제돼 있어야 되는데 5천억 이상의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결국 2천억대 SB, 그다음에 1,000억대
그 시그니처 예. 이런 것이 피해가는 과정에서 이 그림자 금융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 은행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견은행에 대해서 예. 아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 도드-프랭크법의 내용이 원래 강력합니다. 예.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뭐냐, 이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금리를 이렇게 주택 경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는 힘듭니다. 페드 입장에서도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패턴은 이제는 규제가 강화되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사실 다른 측면에서 인플레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앞으로는 피벗에서 이럴 쪽으로 가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세계가 하나일 때 각국의 중앙은행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하락세 봅니다는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앞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디카플링 전기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까 디카플링이 복합적이고 상당히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요. 기업 이동이라든가 근무 환경, 코로나 직전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사실 복귀는 되겠습니다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복귀가 상당히 어려운 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에 따라서 재택 환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편한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예. 사실 이렇게 페이스북을 인수할 때 트위터. 모두 트위터 예. 인수할 때 모두가 복귀해라. 근데 거기에 트위터라든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예. 그래서 다른 데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 것이 바로 코로나 직전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의 그 차별화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디지털 차별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있는 사람은 더 위에 올라가고 중산층이 받아서 밑에 사람들은 더 그래서 임금 피라미드상 바텀업 피라미드, 바텀업의 저소득층은 더 많아지거든요. 예. 이 저소득층이 더 많아질 때 근무 환경이 디지털도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지방으로 더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에 대한 K자 환경 양극화 구조의 주거 환경의 변화 이 모습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후 변화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에서 circumstance change 해서 CC로 했는데요. 지금은 똑같은 CC지만 요 뒤쪽에 이니셜이 crisis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기후가 위기다. 기후가 위기다. 올해는 굉장히 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는 서울 지역이 또 경기도 지역이 비가 좀 왔다 그럽니다. 이 지금 전남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자 파 정도 오고 뭐 해야 되는데요. 아주 이렇게 가뭄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적인 측면에서 이제 크라이시스라는 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느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더 이렇게 상황이 될 때는 퍼머넌트 크라이시스.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지적했던 영원한 위기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은행위기도 이게 resting in disguise를 전화 이복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위자한적 축복으로 해석할 것이냐 어제 예. 그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기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비관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국제통화기금 경고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한국의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집값은 앞으로 6년 이상, 6년 이내는 상승 국면이 없다. 예. 그리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어쩌다 한 번은 맞추죠.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아 마치 예측을 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 증권사에 있는 이러한 그 부동산 관련된 사람은 일관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은 맞죠. 예. 근데 그게 맞췄느냐? 유튜브 클릭수가 높다고 해서 맞췄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경기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짚어줘서 사실 지배 수요자들이라든가 매도자들한테 잘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 관련된 사람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3자 입장에서 IMF의 지난달에 아직도 생생했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IMF의 직질을 보면 자 문재인 정부 2019년 4분기 돼서 집값이 18% 이상 급등했다. 근데 이때 급등했던 요인은 정책 실패가 저와 같은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 요인이었죠.
근데 이제 집값이 그 이후에는 많이 떨어졌죠. 집값이 예. 떨어지니까 자막을 돌돌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 한국은행 입장에선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사실 그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IMF에서 경계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넘어 있고 영끌 빅글에서 사실 MZ세대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미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결국 뭐냐, 집값이 붕괴되고 경기가 붕괴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착륙, 한국은행에서 인플레만 잡고 미국식 접촉하지 말고 자,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 줄여야 된다는 급한 마음은 알지만 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중을 기할 것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2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한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굴한 시각이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제가 모든 주제를 굴리지 않고 시청자분이 이제 문의상. 예. 네, 오늘 주제는 우리 경제 방송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왕 작가라 부르는 서 작가가 이렇게 예. 이게 크릭스에서 뭐냐 굉장히 뜨겁습니다 해서 이 방송 좀 시청자분들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은 거거든요. 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이달 들어서는 강남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집값이 반등의 사례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정책 따라서 월세의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세를 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이 부동산 시장의 인터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월세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한국은 정책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 정부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각종 왜곡됐던 비정상적인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세제, 그것이 취득세든 양도세든 종부세든 재산세든 모든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관된 소신 있는 집값의 안정 대책,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일관성 있게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하반기에선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은 대부분 다 내년에 총선이 있죠. 예. 총선이 있을 때 지금 여든 야든 자 총선에서 이기려면 부동산과 관련돼선 당신들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을 죽이면 야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총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야도 지금 세제에 대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 여든 야든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11월 이후에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빨리 올리지는 않겠다. 내가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리 피킹하는 저가 메리트도 작용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느냐는 체감적으로 이렇게 월 수가 있는 그런 과정에 새로운 조짐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나와서 크리스가 상당히 뜨거워야 되는 우리 서 작가까지 방송 좀 해주십사 하는 이게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금융사 CEO께서 부동산 가치 얘기할 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예.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없습니다. 금융상품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자 우리 집값에 아주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예측하는 것이 인구 통계학과 관점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믿고 부동산 이렇게 투자했을 때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에 사실 헤드헌터가 한국의 인구 절벽을 들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 2015년 한국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렸는지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해서 그게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냐, 2016년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 2016년에 말해서 2017년에는 뭐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 15% 급락할 것이다 하는데 여전히 2017년은 부동산 가격이 화랑을 탔습니다. 예. 그리고 노형욱 장관도 한국의 강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상 버냉키 독트린이 있을 때는 금융이 실물을 좌우할 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이렇게 금융이 좌우할 때 금융 사이즈가 지금 실물보다 3대1 정도에서 금융,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 리딩 인더스트리, 팔로잉 리딩 인더스트리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 관점의 이론이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는 예.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선 피벗이 되니까 세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미 조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